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죠? 예, 오늘은 일렬과정 4주차 지난 시간이에요. 여름 교재 98페이지를 보세요. 예, 98페이지 보시면 2장 부동산 시장과 공간 구조론이다 소개되고 있죠. 이 부분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부동산 시장과 공간 구조론이다. 이 부분도 최근 5회 동안 우리 시험에서는 세 문제에서 많게는 6문제 이렇게 출제된 영역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험 4문제 출제가 되었고요. 자, 여러분이 보실 이번 시험도 4문제에서 5문제는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된 영역입니다. 이분도 상당히 출제문으로서 많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평이한 내용도 있지만 좀 까다로운 내용도 있기 때문에 잘 듣고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1절부터 6절까지 6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기초다. 시장의 정의라든지 기능, 특성 이 같은 걸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다음 2절입니다. 2절은 효율적 시장과 정보론에서 다루고 있죠. 3절은 부동산 입지론, 그리고 4절입니다. 4절은 지역 경제 기반 분석이다. 이렇게 해서 입지계수 등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다음 5절입니다. 5절은 도시 공간구조 이론에 대해서, 그리고 6절은 지대 이론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는 1절부터 6절까지 6개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출제의 대상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특히 우리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어 있는 게 바로 1절 부동산 시장의 기초, 그리고 2절 효율적 시장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3절 입지론 빠지지 않고 출제된 영역이지요. 5절 도시 공간구조 이론, 6절 지대 이론 이 분들이 우리 시험에서는 빠지지 않고 출제된 영역들이다 생각하시고, 4절이 나와 있는 지역경제 기반 분석이다. 이 부분은 간혹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일렬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빠지지 않고 출제된 영역들이 있죠. 바로 부동산 시장 기초, 효율적 시장 정보론, 입지론, 도시 공간구조론, 지대이론 이분 중심으로 해서 살펴드리고 3, 4월 5월 과정에 이분들도 단계적으로 학습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서 1절, 2절, 3절, 5절, 6절 여기서 기본적인 내용들 설명드리는 게 바로 일렬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절, 부동산 시장 기초다. 이 부분부터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흔히 우리가 이제 시장이다 이래 표현데, 그럼 시장은 뭘 의미할 것인가? 바로 매수자와 매도자에 의해서 재화의 교환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곳, 이걸 우리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재화가 사과라면 사과 시장이다 할 수 있겠죠. 이 재화가 부동산이라면 부동산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수요와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가격이 결정된 기구를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시장을 분류하는 방법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될 부분이에요. 자, 먼저 우리가 시장을 전국적 시장과 지역적 시장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국적 시장은 전국을 단위로서 형성된 시장이 되겠고, 지역적 시장은 지역을 단위로서 형성된 시장이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부동산 시장은 어디에 해당할 것인가? 어디에 해당할까요? 바로 지역적 시장이다 할 수 있겠죠. 뭐 때문입니까? 바로 부동성이란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좀 부동성이란 특성에서 지역 간 이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이란 특성에서 지역적 시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또는 우리가 이제 국지적 시장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지요. 여하튼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시장이 되지 못하고 지역적 시장, 국지적 시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우리가 시장을 구체적 시장과 추상적 시장이다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구체적 시장이라는 것은 특정한 장소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이게 이제 구체적 시장이 되겠죠. 그러면 특정한 장소가 아니더라도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를 우리가 추상적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생각합시다. 서울에 남대문 시장이 있다는 이야기. 참 서울의 남대문 시장이다. 이것은 특정한 장소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사과
한번 생각해보자. 사과는 어떻습니까? 이제 팔 사람은 남대문시장으로 가지고 오겠죠? 다음 살 사람 어때? 돈 가져서 남대문시장이다. 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따라서 사과는 구체적 시장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이제 토지 한번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요. 우리 앞에 계신 예쁜 언니가 있어요. 언니가 파주에 땅을 좀 많이 가져다. 그렇죠? 예, 끄떡끄떡 하시네요. 하여튼 파주에 땅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가진 땅을 팔기 위해서 그래서 땀 뻘 버리고 낑낑 메고 남대문시장까지 가져갑니다.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죠. 예, 그럼 결국은 토지, 즉 부동산은 특정한 장소를 통해서 거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부동산의 특성 때문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거래는 되잖아요, 그죠? 이처럼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도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추상적 시장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본질적으로 부동산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구체적 시장이 되지 못하고 추상적 시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학자 간의 이견이 있다 그랬죠. 왜? 현실의 시장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앞서 이제 부동성 이 특성에서 부동산 시장은 어때? 지역적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참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파주의 부동산 시장이다. 처음부터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 그럼 이때 우리가 이제 이 지역을 하나의 남대문 시장처럼 거래되는 장소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장소 내에서 거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때는 뭐가 돼버립니까? 결국 자, 구체적 시장이 돼버린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본질은 어때? 추상적 시장이에요. 그렇지만 부동산이란 특성으로 해서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 지역을 이제 하나의 장소로 본다면 이때는 뭐가 돼버립니까? 구체적 시장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이란 특성으로 해서 추상적 시장이면서 구체적 시장에는 어떻습니까? 양면성을 지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이제 우리가 시장을 분류할 때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 있고 다음 이제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다는데 사실 뭐 경제학에서는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여기도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독점 시장이다, 과점 시장이다, 독점적 경쟁 시장 참 여러 가지 있는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 있고 지금 완전 경쟁 시장이 되지 못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가 다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수요 공급자 수가 다수가 돼야 된다. 다음 두 번째 상품의 질이 동질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생산 요소의 이동이 자유스러워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기업들이 언제든지 시장에 들어올 수 있고 언제든지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다음 네 번째 시장 참여는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모든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보 비용이 존재합니까? 존재치 않습니까? 존재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정보 비용이 존재치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같은 요건을 어떻습니까? 모두 충족시켰을 때, 이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을 때 우리는 어때?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중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완전 경쟁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완전 경쟁 시장 요건을 충족시 못하면 결국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 생각하시고 자, 그럼 우리 부동산 시장을 한번 생각합시다. 자, 먼저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 공급자의 수는 다수가 될까요? 소수로 한정될까요? 소수로 한정된다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은 소수로 한정이 된다. 그죠? 뭐 때문일까요? 바로 부동산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어때? 이처럼 지역적으로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야. 좀 지역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참여하는 수요자, 공급자 수는 다수가 됩니까? 소수로 한정됩니까? 소수로 한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은 워낙
고가의 상품이라는 이야기. 참 고가의 상품이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는 소수로 한정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자 1번 요건 충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지요. 자, 완전 경쟁시장에선 수요자 공급자 수가 다수가 된다는 이야기.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 참여는 수요자 공급자 수는 어때? 소수로 한정이 된다. 그래서 1번 요건 충족이 안 되네요. 다음은 이제 자 상품의 질입니다. 자 부동산 상품은 질이 동질적이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상품은 자 이질적이다 할 수가 있겠죠. 일제가 뭐 때문입니까? 모두가 다르다. 자, 개별성 이 같은 특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번 조건도 자, 충족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조건 봅시다. 생산 요소 이동이 자유수로 된다 했어요. 그러나 토지는 이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된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부동성이란 특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3번 조건도 충족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 4번 조건 보세요. 시장 참여자는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냐. 그러나 여러분 아무 생각 없어요. 여러분도 어찌 보면 부동산 시장에 참여했다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저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 이 조건도 충족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정보 비용이 어때? 존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4번 조건도 충족이 안 되네요. 자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조건을 충족을 시켜내렸어요. 이 중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아니하면 완전 경쟁시장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시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부동산은 뭡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참 부동산의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등 여러 특성에서 결국 부동산 시장은 뭡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장을 분류해봤어요. 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결론만 잘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이야기 드립니다. 자, 부동산 시장은 자, 부동성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자, 전국적 시장이 되지 못하고 지역적, 국적 시장이 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이란 특성으로 해서 추상적 시장이면서 구체적 시장이란 어때? 양면성을 지니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부동산의 여러 특성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은 어때? 완전 경쟁 시장이 되지 못하고 어때?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래서 저희들 시장을 분류 좀 해드렸고, 자, 다음은 이분부터 먼저 살펴봅시다. 자,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다라는 게 있는데 항상 우리의 기능 이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 뭘 떠올리시나? 역할 이걸 떠올리면 되는 겁니다. 역할. 그래서 기능은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은 부동산 시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만약에 시장이 존재치 않는다면 이 같은 역할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생각하시고 기능 이 표현하면 우리는 뭘 떠올리자? 역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앞으로 또 우리가 이제 자 예를 들어서 뭐 주택금융의 기능이다 이런 표현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대로 또 설명을 드리지만 주택금융의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역할이다. 그래서 주택금융이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기능에선 부동산 시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설명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는 시장을 통해서 교환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자, 교환 기능을 수행한다 할 수 있겠죠. 사실 시장이 없으면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시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전형적인 예가 뭡니까? 바로 부동산과 현금 간의 교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과 부동산 간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권과 임차권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시장은 교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공간 및 자원 배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간 및 자원 배분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부동산은 공간으로 구성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거래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어때? 공간을 거래한다 할 수 있겠죠. 이래서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거래는 어딜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시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공간 및 자원 배분 기능이 있다 생각하시고 다음 세 번째 부동산 시장은 양과 질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보세요. 이제 파주 이 지역에
이 지역에 KTX 역사가 하나 들어선다는 이야기예요. 또는 뭐 SRT 역사가 하나 들어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역사가 들어서면 이 지역이 어떤 이제 상업지역으로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상업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당연히 어떤 이제 오피스텔의 수요가 증가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오피스텔 시장에서는 수요만 증가했어요. 그럼 수요만 증가했으니까 오피스텔 시장에서 뭡니까? 오피스텔에 대한 초과 수요 현상을 초래하겠죠. 자, 수요만 증가했으니까 뭐가 더 많아요? 수요가 더 많죠? 그럼 초과 수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오피스텔에 대한 초과 수요 현상을 초래하고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면 당연히 가격은 어때? 상승한다. 우리 지난주에 했죠? 가격은 상승한다. 그래서 오피스텔의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피스텔의 가격이 상승하면 이제 공급 법칙에 의해서 오피스텔의 공급량이 어때?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가격이 상승하니까 공급량은 어때? 증가한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오피스텔의 공급량이 증가한 과정에서 품질도 어때? 향상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양과 질 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도 어딜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시장은 양과 질의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토지 이용의 형태를 결정짓는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우리 쉽게 이런 생각을 하는 얘기예요. 내가 여기에 땅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진 땅을 누구에게 빌려줄까요? 바로 이제 임대료, 토지 임대료 뭡니까? 지대가 되겠죠. 그럼 지대를 가장 많이 지불할 사람에게 빌려주겠지요. 그럼 지대를 가장 많이 지불하는 입주체, 여기에서 이 토지가 이용되고 용도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도 어딜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은 이처럼 이제 토지 이용의 형태를 결정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시장은 가격 창조 기능을 수행한다 할 수 있겠는데, 자, 이건 이런 생각합시다. 동일한 부동산일지도 거래시마다 가격은 같습니까? 다를 수 있습니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의 가격이 파괴되고 또 새로운 가격이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가격 창조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는 건데, 자,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림 하나를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어려운 그림은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Y축은 가격이에요. 가격이고, X축은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인데, 이때 이제, 이와 같은 부동산을, 건물이다 생각합시다. 이 건물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팔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싸게 팔려 할까요? 비싸게 팔려 할까요? 비싸게 팔려겠죠. 우리 쉽게 생각해봅시다. 시장 가치가 30억이에요. 30억. 그래서 이제 30억 받으면 될 것이다. 이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30억에 팔겠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 같으면 어때? 50억 부른다니, 50억. 처음에는 높게 부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잖아요. 안 팔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격을 어때? 서서히 낮춰간다라는 겁니다. 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격을 서서히 낮춰간다. 이게 결국 뭡니까? 이제 매도자가 제한하는 가격선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매도자가 제한한 이 가격은 매도자의 주관적 가격이 될까요? 객관적 가격이 될까요? 주관적 가격이다. 할 수 있겠죠. 매도자 제시하니까 주관적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주관적 제한 가격이다. 그럼 이때 매도자가 제한한 가격은 어떤 특징이 있을 것인가? 자, 보세요. 이 시점에서는 이 가격을 받아야 어때? 팔겠다는 거지요. 자, 이보다 더 낮은 가격을 준다면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안 팔겠지요. 자, 우리에서 50억, 50억 1%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50억보다 더 낮은 가격은 안 판다는 이야기예요. 최소한 얼마 받아야 팔겠습니까? 50억 받아야 팔겠죠. 이보다 더 높은 가격 준다면 좋아하겠지요. 따라서 이 매도자가 제한한 가격은 바로 뭐가 됩니까? 최소 가격이 된다. 즉 하한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반드시 이만큼은 받아야 어때? 팔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최소한 50억 받아야 팔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매도자가 제한하는 가격은 뭐가 됩니까? 최소 가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합시다. 그래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어땠지? 자, 이제 30억 주고 사면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만 처음에는 30억 부릅니까? 안 부르겠죠?
그래서 저 같으면 20억이 부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럼 매수자 입장에서는 처음에 때 싸게 살려고 한다. 그래서 낮게 이렇게 가격을 부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사재 안 사재? 안 사지잖아요. 안 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가격을 높여간다. 그래서 25억, 27억, 29억 이렇게 점점점 가격을 높여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매수자가 제한한 가격이다. 그럼 역시 매수자 제한한 가격도 뭐가 됩니까? 주관적 가격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주관적 가격이 되겠다 생각하시고, 그럼 이제 매수자가 제한한 가격은 어떤 특징이 있을 것인가? 자, 보세요. 이 시점에선 예를 들어서 20억이다. 최대한 20억 여기까지는 지불을 용의해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보다 더 높은 가격은 지불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지요. 그러면 최대한 20억까지는 지불 용의다. 그래서 결국 매수자가 제한한 가격은 뭐가 되는 겁니까? 최대 가격, 즉 상한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제 매수자나 매도자가 제한하는 가격은 어떻습니까? 자, 주관적 가격입니까? 객관적 가격입니까? 주관적 가격. 본인이 제시한 가격이니까 주관적 가격일 수 있겠죠. 그다음 매수자가 제한한 가격은 뭐가 되는 겁니까? 최대 가격 상한선이 된다. 자, 매도자가 제한한 가격은 뭡니까? 최소 가격 하한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시고, 매수자는 최대한 여기까지 지불을 용의가 있다. 그래서 최대 가격이 되는 거고, 매도자는 최소한 이만큼 받아야 팔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최소 가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이 시점에서는 거래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지요. 그렇죠? 자, 보세요.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이만큼 받아야 팔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여기까지 지불을 용의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이만큼 받아야 팔겠는데 매수자는 최대한 여기까지 지불하겠다. 팝니까 안 팔겠죠?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시간이 좀 경과했습니다. 시간이 경과해서 이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이 가격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가격에서는 거래가 될까 안 될까요? 되겠지요. 바로 이 시점에서 이 가격이 바로 뭡니까? 매수자와 매도자의 의견이 합치되는 점이다. 할 수 있겠죠. 어찌 보면 최초의 균형점이다. 그래서 거래가 성립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 시점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자, A라는 이 가격이 있어요. A라는 이 가격에 의해서는 거래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지요. 되겠죠? 이 시점에서 매도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이만큼 받으면 팔겠다는 이야기예요. 팔겠다? 네, 그렇지만 이 가격 받으려면 너무너무 좋아하겠지요. 그렇죠? 네, 매수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여기까지 지불을 용의가 있다는 이야기야. 이 가격은 지불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 이제 이 시점에서 B라는 이 가격이 있다는 이야기야. B라는 이 가격에 의해서도 거래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네, 자, 보세요. 이 시점에서 매도자는 최소한 이만큼 받아야 팔겠다는 이야기. 이거 받고는 안 받는다는 이야기지요. 거래가 되지 않는다. 다음 이 시점에서 C라는 이 가격이 있다는 이야기. 그럼 C라는 이 가격에서는 거래가 될까 안 될까요? 되겠지요. 그렇죠? 자, 보세요.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 시점에서 최소한 이만큼 받으면 팔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 가격 받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겠지요. 다음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 시점에서는 최대한 여기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더라. 이부터 낮은 가격 지불하니까 좋아하겠지요. 그럼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자, 거래는 어디서 이루어진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지요. 자, 이제 매수자와 매도자의 의견이 합치는 이 점을 기준한다는 이야기야. 이 점을 기준해서 매수자가 제한하는 가격이 상한선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매도자가 제한한 가격이 뭡니까? 하한선이 되겠다. 그래서 거래는 이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결국 이 사이에서 시장이 형성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사이에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 가격이 창조되고 창조된 가격은 다시 또 파괴되고 새로운 가격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도 어딜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생각하시고, 시장은 지금 이제 가격 창조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만 좋으시면 됩니다. 자, 매수자나 매도자가 제한하는 가격은 뭐가 됩니까? 주관적 가격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매수자와 매도자의 의견이 합치되는 이 점을 기준해서 매수자가 제한한 가격이 뭡니까? 상한선. 자, 매도자가 제한한 가격이 뭡니까? 하한선이 되어서 이 사이에서
시장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다음 이제 여섯 번째로 우리가 정보를 좀 얻고자 합니다. 그럼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어딜 찾아야 합니까? 시장을 찾아가죠. 그럼 결국 시장은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외에도 부동산 시장에 수행하는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이 6가지 정도 제목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부동산 시장이 수행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더라. 자, 어떤 게 있어요? 먼저 교환 기능이 있지요. 다음 공간 및 자원 배분 기능이 있다. 다음 양과 질의 조정 기능. 다음 토지 이용의 형태를 결정짓는 기능이 있다. 가격 창조 기능, 정보 제공 기능 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여러분 교재 살펴드립니다. 교재 봅시다. 98페이지. 자, 1번 챕터 보세요. 자, 1번 챕터 보시면 부동산 시장의 정의다 소개되고 있는데, 이제 세 번째 줄 중간쯤 보세요. 세 번째 줄 중간쯤 보시면, 자, 보이스에 의하면 나와 있죠. 보이스는 학자가 있어요. 이 학자는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정했느냐 한번 봅시다. 부동산 시장이란 부동산 권리의 교환, 상호 유리한 교환으로 가액 결정, 경쟁적 이용에 따른 공간 배분, 토지와 공간 이용 패턴의 결정, 수요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된 상업 활동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했던 뭡니까? 부동산 시장의 기능 이분들이 들어있는 거지요. 근데 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라는 이야기예요? 부동산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학자 이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게 부동산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 다음 2번 챕터 보세요. 2번 챕터 보시면, 자,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다 소개되고 있죠? 여기는 별표 하나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번 챕터는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자, 이제 우리 설명 다 드린 내용이에요. 양호 1번, 자, 자원 배분 기능이 있다. 자, 우리 여기서 얘기했죠. 공간 및 자, 자원 배분 기능이 있다. 자,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자원을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배분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다음 양보로 2번 보세요. 자, 교환 기능이 있다. 우리 여기 설명드렸죠. 자, 교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간쯤 보시면, 자, 가장 전형적인 예가 뭡니까? 부동산과 현금이라 그랬지요. 그래서 부동산과 현금, 부동산 소유와 임대 등의 교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양보 3번, 가격 창조로서의 기능이다. 이점 부동산 시장은 가격 창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끝부분 보세요. 보시면, 자, 매수인의 주관적인 제한 가격이 여기 되어 있죠. 그럼 매수인이 제한하는 가격은 우리 주관적 가격이라 했습니까? 객관적 가격이라 했습니까? 주관적 가격이다. 여기 들었죠? 그래서 이제 매수인의 주관적 제한 가격이 시간이 지날 따라 상승하게 되고, 자, 매도인의 주관적 제한 가격이 역시 매도인도 주관적인 제한 가격이라 했습니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하락하게 된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것처럼 이제 매수자가 제한한 가격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점점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매도자가 제한한 가격은 시간이 경과에 따라서 점점 어떻습니까? 하락하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입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줄을 보세요. 가르쳐주시면, 자, 조정 과정에서 결국 매수인이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상한 가격과, 자, 매도인이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하한 가격이 만난 점에서 거래 가격이 형성된다. 자, 이 점에서 최초로 균형점이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 잡으세요. 매수인이 제한한 가격은 뭐가 됩니까? 상한선. 다음 매도인이 제한한 가격은 뭐가 됩니까? 하한선이 된다. 그래서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매수인이 제한한 가격이 상한선, 매도인이 제한한 가격이 하한선이 돼서 이 사이에서 시장이 형성되고 가격은 창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줄 중간쯤 보시면 그렇죠. 부동산 가격은 창조되고 파괴된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호 4번. 양과 질의 조정 기능이 있다. 우리 설명드렸죠. 다음 우측 페이지 양호 5번. 정보 제공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양호 7번. 토지 이용의 유형 결정 기능이 있다. 자, 이처럼 토지 이용의 형태를 결정짓는 기능이 있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부동산 시장은
경제활동체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토지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문은 이런 정도 보시고 제목 중심으로 6가지 이 정도만 이해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는 세 번째부터입니다. 세 번째부터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좀 드리고 우리 교재는 체크해 드릴 거예요. 일단 설명 잘 들으시는 의미로서 3번째부터 부동산의 특성 옆에다가 별표 3개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별표 3개 시고 시장론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영역이에요. 자, 자 보세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다 라는 게 있는데 이때 특성은 뭘 따합니까? 특별한 성질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시장과 다른 특별한 성질이 있다라는 거죠. 뭐 때문일까요? 바로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된 재화가 있죠. 그럼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된 재화가 뭡니까? 부동산이다. 그럼 부동산은 일반 재화와 다른 특별한 성질, 특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시험 부동산의 특성. 자, 이로 인해서 부동산 특성, 이래서 부동산 재화 거래되는 부동산 시장도 일반 재화 시장과 다른 특별한 성질을 지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0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종류가 많아서 그렇지 절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먼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시장의 지역성이다. 또는 시장의 국지성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시장의 지역성이다, 시장의 국지성이다. 이 결국 뭘 따합니까?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 시장이다, 국지적 시장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자 보세요. 우리 사과 이 같은 일반 재화는 전국을 다니면서 시장이 형성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전국적 시장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있다. 그렇지만 부동산은 전국적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역적으로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일반적 다른 특별한 성질 지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 시장이 되지 못하고 지역적 시장, 국지적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는 뭐 때문입니까? 바로 부동산이란 특성 때문에 지역 간 이동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시장은 지역적으로, 국지로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두 번째 시장의 추상성 및 구체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이건 이런 이야기예요. 자, 사과 여튼 일반 재화시장은 구체시장이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시장 다른 이야기예요. 다르다. 그래서 우리 배웠습니다. 추상적 시장이면서 구체시장 양면성을 지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추상적 시장이면서 구체시장 양면성을 지닌다. 이도 어떤 부동산 시장이 일반 재화시장과 다르다는 하나의 특별한 성질이 되겠죠. 이도 뭐 때문입니까? 바로 부동산이란 특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이란 특성에서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 시장이 되지 못하고 지역적, 국적 시장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부동산이란 특성에서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면서 구체적 시장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부동산 시장은 부분 시장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분화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뭡니까? 지역적 시장이라고 했죠? 지역적 시장, 지역별로 분화된다, 세분화된다, 자꾸 쪼개진다는 이야기예요. 쪼개진다. 이건 뭐 때문입니까? 바로 부동산이란 특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산의 부동산 시장, 파주의 부동산 시장, 지역별로 분화돼서 부분시장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동일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부동산 시장은 다시 또 예를 들어서 파주의 부동산 시장이 할지라도 또 어떻습니까? 주거용 부동산 시장, 상업용 부동산 시장, 공업용 부동산 시장, 용도별로 또 쪼개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용도별로 분화되어서 부분시장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 때문이냐?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의 특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보세요. 이제 파주의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라는 이야기, 즉 동일한 지역에 동일한 용도라 할지라도 다시 또 분화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매매시장, 임대차시장 나뉘어지잖아요. 그래서 파주의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서도 다시 매매시장, 임대차시장 나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권리 형태별로 분화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분시장으로 존재한다. 이는 뭐 때문입니까?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이 형성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속성
영속성 또는 어때 내구성 이 같은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 용도별 권리 형태별로 분화가 된다, 세분화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분시장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 공급을 조절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어렵다. 자, 이 같은 특성을 그래서 우리가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다. 수급 이건 뭡니까? 수요 공급이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처럼 수요 공급을 조절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도 여러 특성 관련이 되겠죠. 자, 먼저 무슨 이제 부동성 이면서 지역 간의 수요 공급 조절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다음 부증성 이래서 물리적으로 양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수요 공급 조절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개별성 모두가 달라서 물리적 측면에서는 대체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에서 수요 공급 조절이 어렵다는 겁니다. 또 워낙 비싼 상품이다 보니까 수요 공급 조절이 어렵죠. 오래 쓸 수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수요 공급 조절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등등 여러 특성을 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 조절이 어렵더라. 지금 수급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시장기구 스스로 힘에 의해서는 균형 가격이 형성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결국은 부동산 시장 뭡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우리가 이제 이를 잘 해봅시다. 자,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그럼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 당연히 아파트에 어떻습니까? 신규 공급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지요. 지금 신규 공급이 뒷받침이 되는데, 자, 신규 공급은 착공서 완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수요가 급증하다도 곧바로 신규 공급 통해서 뒷받침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변해도 수요를 조절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 이야기예요.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따라서 보세요. 수요는 급증한데 공급이 바로 뒷받침이 안 된다면 가격은 어떻습니까? 뛰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해서 초과 이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좀 초과 이윤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가격은 왜곡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가격 왜곡 현상을 초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신규 공급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장기적으로 신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과임은 소멸되겠지요. 오로지 정상임은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초과 이윤이 존재하는 건 언제입니까? 단기. 결국 가격 왜곡 현상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언제? 단기적으로서 여러분이 지문에 가격 왜곡 현상이다. 가격이 왜곡돼 이 표현이 나면 뭘 떠올리면 초과임이 존재한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급 조절이 곤란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가격 왜곡 현상을 초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상품의 비표준화성을 들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이런 생각하세요. 부동산이란 이 상품 자체는 표준화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표준화나 규격화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입니까? 모두가 다르다. 어떻성? 개별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모두 다 개별성 이론에서 상품의 표준화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반 재화에 비해서 대체해서 낮아지겠지요. 또한 표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일물 일가의 법칙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일물 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자, 이제 일물 일가의 법칙이다. 이도 우리 용어 정리 여러 차례 했던 부분입니다. 자, 일물 일가의 법칙은 뭘 이야기합니까? 이처럼 파주의 토지 시장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동일한 시장 내에서는 일물 하나의 물건의 일가 하나의 가격이 존재한다. 이 법칙이 일물 일가의 법칙이지요. 그럼 자, 파주의 토지시장에서 일물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토지가 같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개별성 이래서 모든 토지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일물 성립이 안 되네요. 다음 일가 하나의 가격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파주의 토지시장 내에서 이 단임의 땅 토지의 가격이 다 같아야 되겠죠. 그러나 단임의 땅 가격은 같습니까? 다를 수 있습니까? 다를 수 있다. 그럼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물 성립도 안 되고 일가 성립도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일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는 어떤 성 때문입니까? 개별성 이특성 때문이다. 결국 상품을 표준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일물 일가의 법칙도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음 여섯 번째, 부동산 시장에서는 조직을 갖출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특성을 가서 우리가 시장에
시장의 비조직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조직을 갖출 수 없다라는 이야기야. 이건 결국 뭡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도매상, 소매상 유통기획을 둘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야.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과 도매상이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파트 도매상, 아우님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언니 땅 소매상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잖아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도매상, 소매상 유통기구가 존재치 않는다는 거예요. 못 들으니까 바로 개별성의 특성에서 상품을 표준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도 개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조직을 갖출 수 없더라. 유통기구를 둘 수 없기 때문에 독특한 방법으로 거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된다. 자, 바로 생산자인 공급자와 소비자인 수요자 사이에 어떻습니까? 직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과다. 이 같은 일반 재화는 이 사이에 도매상, 소매상 존재하겠지요. 그러나 부동산 시장 그런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 다만 생산자와 소비자에 어떻습니까? 공인중개사, 중개업자가 개입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부동산 시장은 조직을 갖출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다음 7번째,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한 내용을 알리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안 한다. 자, 생각해보세요. 언니가 땅을 샀어요. 파주에 땅 샀어요. 그럼 내가 언제 어디에 땅을 얼마 샀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대. 그죠? 지금 거래 내용을 알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않는다. 자, 이 같은 특성을 가려서 우리가 이제 거래의 비공개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래 내용을 알리지 않는다. 비공개성이다. 결국 거래는 어때?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래의 은밀성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이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보통 시가 바로 개별성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그래서 부동산 거래는 어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거래가 개별적이기 때문에 거래 내용을 알리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안 한다. 또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거래 내용을 알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또 이건 이제 우리네 생각과도 많이 관련이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해 봅시다. 제 옆집에 살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걸 보니까 아침에 새벽같이 나가서 부부가 열심히 일하던 이야기. 그리고 저녁에 늦게 또 들어옵니다. 매일같이 열심히 일하다 돈을 좀 모았어요. 모아서 건물 하나 샀습니다. 그럼 정말 잘했다. 박수 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생각은 저 새끼 돈 어디서 나서? 이런 생각한다, 이런 생각.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생각 들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거래 내용을 알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 내용을 알리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비공개성의 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거래 내용을 알리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취득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불합리한 가격이 형성된 경우 아주 많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할 수 있겠죠. 정보 탐색 비용도 많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여튼 지금 거래 내용을 알리지 않는다. 이도 결국은 대표로 뭡니까? 개별성과 밀접한 관련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특히 기억을 좀 잘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상품의 비표준화성이다, 시장의 비조직성이다, 거래 비공개성이던데 어때? 빗자를 간혹 어때? 빼먹어버린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품은 표준화할 수 없다. 비표준화성. 시장은 조직을 갖출 수 없다. 비조직성. 거래 내용을 알리지 않는다. 비공개성이다 생각하시고, 모두가 어떤 성입니까? 개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번째. 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법적 제한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법적 제한이 많다는 겁니다. 자, 이도 뭐 때문일 것인가? 먼저 우리가 부중성이라는 특성을 들어볼 수 있겠죠. 물리적으로 양을 늘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한정된 토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는 법으로 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부동산은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된 재화다. 그래서 공공분리에 우선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좀 부중성이라는 특성과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는 재화다 보니까 법적 제한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참 법적 제한이 많다는 것도 결국 단기적으로는 가격 왜곡 현상을 초래할 수 있겠고, 시장의 자율 조절 기능을 저하시켜서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번째, 매매 기간에
자, 매매 기간의 장기성, 자, 이걸 들어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매매 기간은 장기성 길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매매 기간이 길어지니까 단기 거래가 곤란하다 할 수 있겠죠. 단기 거래 곤란성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이도 여러성 관련된데 대표로 우리가 고가성 들어볼 수 있겠죠. 자, 워낙 부동산은 비싼 상품이냐, 워낙 비싸기 때문에 내가 사더라도 돼. 덥석 사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사겠다는 이야기야. 그럼 사는데 기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또 내가 팔더라도 잘 팔립니까 안 팔립니까? 안 팔린다는 이야기. 왜? 사줄 상대방이 없다.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사겠지요. 그러면 매매하는데 기간이 길어진다라는 겁니다. 보통 워낙 비싼 상품이 돼. 한번 잘못 사면 낭패 보겠죠? 따라서 현금으로 전환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환금성 또는 유동성은 매우 낮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부동산은 환금성이 매우 낮은 상품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10번째 상품의 고가성이다 들어볼 수 있겠죠. 부동산은 워낙 고가의 상품이라는 이야기. 참 고가의 상품이니까 내 돈만으로 부동산을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은행부터 대출 좀 받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금리와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대출 금리가 상승합니다. 상승하면 당연히 이자 비용 부담이 많겠죠. 따라서 돈 빌려서 살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자 입장에서도 대출 금리가 상승할수록 이자 비용 부담이 많아지겠죠. 원가 상승 요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급이 감소한다. 반면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이자 비용 부담이 줄어들겠죠. 싸게 빌려서 살려고 한다. 수요가 증가하겠지요. 또 원가 부담 줄어드니까 공급도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워낙 비싼 상품이다 보니까 금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래서 자금 조달 가능성이 시장 참여에 많은 영향을 미치겠지요. 또 이처럼 자금 조달 가능성 시장 참여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상품은 워낙 비싸다는 이야기예요. 워낙 비싸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는 어떻습니까? 소수로 한정이 된다. 우리 이미 설명드렸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수요자, 공급자 수는 소수로 한정이 된다는 겁니다. 참 부동산 시장의 수요자, 공급자 수가 소수로 한정돼서 오늘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드렸어요. 하나는 부동산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이 된다. 그래서 지역에 참여하는 수요자, 공급자 수는 어떻습니까? 소수로 한정이 된다. 또 워낙 비싼 상품이다 보니까 시장 참여하는 수요, 공급자는 소수로 한정이 된다 할 수 있겠죠. 또한 여기서 워낙 비싸기 때문에 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어렵고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장에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에 진입 퇴거 줄여서 진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줄여서 시장의 진퇴가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워낙 비싼 상품이다 보니까 매매 기간은 어떻습니까? 길어진다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일반 재화시장과 달리 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 10가지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 출제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출제된 내용들을 제가 별도로 모아가지고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0가지 말씀드렸는데 종류가 많아서 그렇지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생각하시고 이도 여러분들이 제목 중심으로 이해가 좀 되시면 되는 겁니다. 10가지 말씀드렸죠. 먼저 뭡니까?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 시장, 국적 시장이다. 다음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면서 구체 시장 양면을 지닌다. 부동산 시장은 부분시장으로 존재한다.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공급 조절은 어렵다. 상품을 표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조직을 갖출 수 있다 없다? 없다. 공개 내용, 거래 내용을 알리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법적 제한이 많다. 매매 기간 길어진다. 상품은 워낙 비싸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해가 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한번 살펴드립니다. 교재 살펴는데 100페이지 보세요. 세 번째부터 시장의 특성이다. 우리 별표 3개 해놓자 이야기 드렸지요. 다음 양거래 1번입니다. 양거래는 추상적 시장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했지만 부동성이다. 이 특성에서 부동산 시장은 본질은 뭡니까? 추상적 시장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예, 이 지역을 하나의 장소로는 이땐 뭐가 되는 겁니까? 구체적 시장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골 1번 이 내용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면서 구체시한 양면성 지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는 어떤 성 때문입니까? 부동산의 특성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다음 양골 2번 봅시다. 자, 국지적 시장이다. 결국 지역적 시장이다. 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보세요.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에는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자, 이게 뭡니까? 부동성이죠. 자, 이래서 공간적 적용 범위가 일정적에 한정된 경향에 있다. 즉, 예, 지역 단위로 시장이 형성되는 국지적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줄 중간쯤 보세요. 부동산 시장은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내여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개의 부분 시장으로 구분된다. 또한 같은 지역에서도 부동산의 규모나 용도에 따라 다시 여러 개의 부분 시장으로 세분된다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이란 특성에서 지역적 시장, 국지적 시장이 된다 이 내용이지요. 또한 부동산 시장은 부분 시장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별, 용도별, 권리 형태별로 시장이 세분화된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부분 시장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걸 설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골 3번 봅시다. 자, 부동산 상품의 비표준화다는 거죠. 첫 번째 개별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상품의 표준화가 곤란하다. 가르칠 일물 일가의 법칙도 배제된다. 자, 우리 여기서 설명해요. 상품은 표준화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비표준화성이다. 비자 조심하자 그랬죠. 어떤 성 관련됩니까? 개별성 관련된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골 4번. 자, 공급의 시차로 인한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다. 우리 설명했죠?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급 조절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렵다서 첫 번째로 보세요. 자,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부동성이죠. 부증성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의 수급 조절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여기 설명했죠? 예, 부동성, 부증성 등 여러 특성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급 조절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줄 보세요. 아래 줄 보시면 따라서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좀 수급적이 곤란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가격 왜곡 현상 발생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양고로 봅시다. 거래 은밀성이다. 그죠? 이는 거래 내용을 알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거래 비공개성이다. 그래서 거래는 은밀하다. 거래 은밀성 이렇게도 표현된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개별성 나와 있죠? 그 아래줄 보세요. 등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통상 거래 내용의 공개가 어려워지고 있다. 거래 은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정보 수입이 곤란하다. 그래서 정보 탐색병이 발생하여 부동산 가격이 불합리하게 형성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다음 양으로 6번. 매매 기간의 장기성입니다. 자, 매매 기간은 길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는 매매 그러니까 단기 거래가 곤란하다. 그래서 단기 거래의 곤란성 이렇게도 표현된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면 부동산은 단기적으로 거래하기는 곤란한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러한 매매기간 장기성은 환금성의 곤란을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매매기 그러니까 현금으로 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죠. 따라서 환금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째. 시장의 비조직화다. 자, 이건 우리가 설명했던 시장의 비조직성 이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간에 보시면 시장의 조직화가 어때?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서 최근에 우리 시험 또 이렇게도 출제된 지문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은 조직화되는 경향이 있다. OX, X. 예, 자, 조직을 갖출 수 있다 없다? 없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 8번째 봅시다. 소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한다는데 이건 우리가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해 드렸어요. 먼저 부동산이란 특성에서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참여하는 수요자 공급자 수는 어때? 소수로 한정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워낙 비싼 상품이다 보니까 시장 참여 수요 공급자는 어때? 소수로 한정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 국지적 시장 성격을 띄우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소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있다. 이 내용 우리 교재는 소개하고 있네요. 다음 9번째 봅시다. 9번째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미 우리 다 했던 내용이에요. 자, 토지용의 외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토지용에는 시장 기금을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이론 또는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외부성을 지니는다. 이때 외부성은 다른 말로 뭡니까? 외부 효과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외부 효과 배웠잖아요. 자, 외부 효과 뭡니까? 자, 외적인 요인에서 자, 이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뭡니까? 외부 효과, 외부성이다. 때따라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 때따라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의 외부 효과. 이 내용 배웠잖아요. 이 내용이다. 참고하시고. 자, 10번째, 자금의 유용성입니다. 자, 우리 예설명 내용이에요. 부동산 워낙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이제 금리와 즉 자금의 유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부동산 상품은 고가이기 때문에 자금의 원활한 유통은 더 많은 공급자와 소비자를 하여금 시장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제목 중심으로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해만 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아래 이제 자, 2번 예제가 들어있죠. 이 예제도 기출지문이에요. 한번 풀어봅시다. 자, 부동산 및 부동산 시장의 특성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보세요. 자, 부동산은 개별성의 특성에 표준화가 어려워 일반 제약의 대체성이 낮다. 자, 이 점은 이미 우리 설명드렸죠. 바로 이 내용이에요. 부동산 상품은 표준화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성 때문입니까? 개별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제약에서 대체성 어떻습니까? 낮다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2번 봅시다. 부동산의 개별성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자원 배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어때? 자, 이처럼 부동산 시장은 자, 자원 배분 기능 수행하고 있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고 3번. 자, 3번은 우리가 수용급 이론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자,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자, 단기 공급 곡선과 장기 공급 곡선이다. 이거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았지요. 해봤는데,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봅시다.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어때?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참,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는데 단기적으로 더 많이 증가할까요? 장기적으로 더 많이 증가할까요? 장기. 왜 장기는 신규국도 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더 많이 증가하잖아요. 그럼 장기적으로 많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상대적으로 양이 좀 많이 변은 뭐가 되는 겁니까? 탄력적. 그래서 장기는 상대적으로 탄력적이 있고 단기는 양이 적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공급선의 기울기선은 어떻습니까? 완만해지고 비탄력일수록 공급선의 기울기선은 어때? 급해진다. 이래서 우리가 비교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들은 적이 없겠죠. 지금은 그럴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올 때마다 또 반복고 하는 겁니다. 자, 3번 보세요.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 공급선의 기울기는 단기보다 장기에 더 완만하다. 좀 단기보다 장기가 더욱더 탄력적, 양이 많이 변하니까 더욱더 완만하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봅시다. 4번도 상당히 응용을 좀 해놓은 지문이에요. 자,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예를 들죠. 그럼 잡았습니다. 자, 주요 조건을 잘 봅시다.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대체적인 오피스텔의 가격은 여기죠. 자, 문제요. 이처럼 대체적인 자, 오피스텔의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짐을 잡으셨는 얘기예요. 자, 지금 이제 아파트와 자, 이제 오피스텔은 어떤 관계에 있다? 대체 관계는 제화다. 가정하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으니까 자, 지금 수요자 입장에서 가자는 이야기. 그럼 수요자 살 사람 입장에서는 대체 가능하니까 어느 거 사도 되겠지요. 그럼 뭘 삽니까? 싼 거 사겠지요. 싼 거. 그럼 잡으세요.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한다 그랬어요. 그럼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해서 더 싸다고 생각된 건 아파트입니까? 오피스텔입니까? 오피스텔이 되겠지요. 오피스텔을 따서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오피스텔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 이렇게 우리가 짚었던 거에서 자,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어떻습니까? 증가한다는 이야기. 이때 둘은 뭐가 되는 겁니까? 대체제가 된다. 이렇게 우리 배웠던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문제는 뭘 물어봅니까?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대체적인 오피스텔의 수요를 물어본 겁니까? 아니지요. 오피스텔 뭘 물었어요? 가격을 물어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지금 오피스텔 시장에서는 대체적인 아파트 가격이 상승에 따라서 오피스텔의 수요가 증가했잖아요. 그럼 오피스텔 시장에서는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오피스텔의 가격은 상승합니까? 하락합니까? 상승한다 할 수 있겠죠. 이걸 묻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보세요. 대체적인
오피스텔 가격은 하락한다. 잘못되어 있지요. 어떻게 변합니까? 상승한다. 상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보세요. 부동산 시장의 주요한 기능 전환은 경제 주체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토지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것이다. 결국 어때? 토지 이용 형태를 결정한다. 이 같은 기능을 부동산 시장 어때? 수행하고 있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 틀리고 그랬으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보기 4번 이 질문 자체가 난이도가 있는 것 같은 문제였어요. 하지만 이 문제도 실제 우리 시험에 출제된 기출 문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해를 좀 해놓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4번 질문에서 여기 먼저 보실 거 뭡니까?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대체인 오피스텔의 가격이 어떻게 변하냐 이걸 묻는 질문이다 생각하시고 이해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시간에 1절 이제 부동산 시장의 기초다 이런 다 말씀해 드렸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2절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합니다.